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전옥연입니다. 오늘 김두철 선생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서 5명의 연구자가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루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 남짓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오늘의 주제인 편두,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인골과 관련한 고고학과 형질 인류학의 어떤 그 학제적 연구랄까 그런 부분에서 이 가야인의 이 생활과 풍습을 좀 재현해내는 그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좀 간략간략하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제일 가쪽에 이한리 유저 편두 인골 출토 고분의 성격 검토를 해주신 부산대 박물관의 배효원 선생, 그 옆에 토론을 맡아주신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의 최경규 선생님입니다. 그 옆이 가야 고분과 순장 인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경상남도의 김수환 선생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김헌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형질 분석으로 본 이한리 인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동아대학교의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그 옆에 유라시아 편두의 분포와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해박물관의 고영민 선생님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이재현 선생님입니다. 이한리 유적 출토 편두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부경대 학교의 이하얀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대 해부학교실의 홍종아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할 그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김두철 선생이 기조 강연에서도 지적했듯이 김해 이한리 유적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가 되는 말이 사실은 중복과 인골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오늘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인골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토론 방식은요, 일단은 각 지정 토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 토론자와 발표자 간의 지정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한 8분 내지 10분을 안배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정도 하면은 아마 끝나면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것도 조금 축약을 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또 역시 좀 축약을 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5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효원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최경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에 근무하는 최경규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을 가야 유적 중에 이제 수일식 석강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인골이 출토된 유구에 대한 성격 검토는 목광료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관심 받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주제를 맡게 되면서 좀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토론문에 4가지 정도로 이제 질문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오늘 그 여러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할까 하고, 구체적인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좀 먼저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분의 이제 발표문 27에서 28페이지를 보시면 그 1996년도에 그 다나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영남구주고고학대에서 이제 발표하신 도면과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그 혈흔적 전승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제 다나카 선생님의 그 내용들을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복 조형된 무덤의 피장자 간 혈흔 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발표 논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 김재현 교수님과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1996년도에 다나카 스님하고 이제 김재현 교수님께서 같이 부산대 박물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다나카 스님이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된 건데요. 그때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죠. 치관 측치를 중심으로 해서 인골 상호 간의 혈연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추정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계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명을 하셨던 것으로 그 논문에 그렇게 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 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혈연적 전승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분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혈연 관계 분석이 어떠한 것인지 좀 이것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뭐 혹시 이제 부족하시면 김정 교수님께서도 한번 추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뭐 관련된 그 질문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10개체, 그 편두로 의심되는 개체가 10개체라고 부산대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이제 기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김진정 선생님하고 오가타 선생님께서 확실한 편두는 그 발표 때도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은 85, 99호 두 개체는 확실하고 나머지 8개체에 대해서는 편두에 의심이 있는 변형 두 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배의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4개체가 모두 편두라고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체가 이제 확실히 편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하연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게 이제 돼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검토를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항이 이제 명확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결론도 타당한 결론이 이제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제 1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편두냐 아니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변형 두 개가 10개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변형 두 개를 이제 폭넓게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편두 인골이 가지는 고고학적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편두 인골에 대한 이제 특성이라든지 혹은 그 예안리 사회에서 이제 변형 두 개가 가진 의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섬세하게 혹은 좀 명확하게 이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편두 인골이 4세기대에만 이제 집중되는 이제 특징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배원 선생님께서도 이제 4세기대에 이제 인골 출토 유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편두가 이제 확인되는 유적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편두 인골이 출토된 그 유적은 장년 여성의 어떤 이제 그런 무덤이고 특별한 어떤 특징들은 이제 그렇게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 편두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김두천 선생님도 앞에 이제 기조관에 말씀하셨겠지만 그 석광묘 단계로 사회가 이제 한번 좀 바뀌는 그런 이제 양상 나타나는데, 그것들과 이제 편두가 이제 사라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듣고 싶습니다. 1, 2, 3번 3개 다 연결해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한 번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두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두 개체로 볼 수도 있고, 뭐 141호번까지 세 개체로 볼 수도 있고, 뭐 4개체 혹은 10개체로 다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85호분, 99호분을 이제
그 부산대학교 박물관 이재진 선생님하고 부경대학교 이하연 선생님하고 실견을 같이 하면서 저도 비전공자의 입장이고 고고학자의 입장이지만 약간 좀 육안상으로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비슷한 양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게 뭐 좀 이게 객관적이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85호분, 99호분을 이제 그 실견하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뭐 이건 그냥 제 느낌상이고 이제 이재진 쌤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긴 했는데 엄청 가볍고 좀 조금만 힘을 줘도 약간 부서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는데 늑도 인골이나 그 예안리 고분군 다른 인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편하게 들어도 뭐 같은 개체고 좀 크기가 더 작더라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긴 했었습니다. 이게 뭐 형질 인류학적으로나 전혀 뭐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이제 편두를 4개체로 확정하는데 약간 들어가기도 했었고 이건 이제 그건 이제 제 검토 결과를 이제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근거였을 뿐이고 유물 부장 양상을 봤을 때 85, 99호분과 비교했을 때 141호분과 132호분이 가장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좀 편두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학회 발표를 들으면서 확실히 모든 개체를 포함시켜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좁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확대 해석해 하나씩 추가해보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0개체로 늘려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볼 소지도 충분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대와 5세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최경규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리고 이제 성연령제 사회에서 뭐 신분제 사회로 뭐 고착화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도의 의미를 최경규 선생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편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걸 또 확대하게 되면은 또 그 편도 인골이 출토한 유구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지금 순장 인골에 대해서 토론을 맡은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수환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고 김수환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이제 가야라든지 신라라든지 순장 인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사실 가야 지금 현재 인골을 통해서 그 가야 사람의 생활 풍습을 말한다고 하면 사실 순장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순장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그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을 확실하게 하나의 영역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순장 인골을 연구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를 보는데 사실 가장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인골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발표 속에 있었는데 고고학하고 최근에 자연과학 분석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학제 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굴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가야 무덤 지금 현재 인골이 주로 나오는 데가 가야도 그렇지만 여러 유적들을 보면 인골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덤 속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고고학 연구가 그렇지만 무덤만을 연구하게 되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 생활 풍습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연과학 분석을 해보면 고고학 과학 발굴 기록들을 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DNA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고,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임당이라든지 보면 이제 순장 같은 경우는 한 개체의 한 가족을 그 무덤 안에 한 번에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위원소로 의한 식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시대의 인골이 지금 김수환 쌤께서 발표 안에서 보면 이제 송현이 한 개체만 나와 있는데, 송현이 외에도 예안리가 실제로는 분석이 돼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송현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러니까 송현동 고분에서 지배층하고 같은 개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성산산성이라든지 이렇게 목간 자료들을 보면 사실 이 식성 분석에서는 대부분 쌀 보리를 위주로 하는 식성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성들에 비해서 실제로 물자라든지 곡물의 이동을 보면 하찰 목간에는 대부분 조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곡물들이 훨씬 이동이 많고 그 당시 사회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석 결과하고 고각 결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무덤에서 나오는 인골이라고 하는 이런 편향성 바이어스가 걸려 있기 때문인 아닌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예한리 인골만 나오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언급된 자료들이 대부분 가야 고분 내에서 최상위 계층, 그 당시에 진짜 엘리트 집단들인데, 그 외의 인골들은 고분에 나온다면 중소형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혹시 중소형 고분들에 나오는 간략한 특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무덤 외에 다른 곳에서 인골이 나온다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인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이 이제 DNA 분석이 있고 식성 분석이 있고 연대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뭐 고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인골의 어떤 형태 분석을 배웠던 적이 있고, 이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분석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최고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예한리 인골이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김해 대성동, 그러니까 가야에서 많은 인골이 출토가 된 유적들의 이 대부분 발굴 자체가 뭐 70년대 그리고 한 90년대쯤 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과학이 발전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NA 분석 같은 경우는 또 어렵지만 식성 분석은 상대적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김은석 선생님께서 오히려 동물뼈와 관련해서 그런 분석을 또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이제 인골을 다루면서 드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고고학의 입장에서 인문학의 입장에서 뭔가 자연과학 분석치 수치를 볼 때 상당히 그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안리 인골에서 DNA를 뽑았다. 이게 과연 정말로 그 가야 시기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뽑힌 DNA인지 아니면 오염된 DNA인지, 그러니까 분석 자체는 그야말로 자동 판매기 같은 거라서 어떤 시료를 넣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시료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경산 임당동 고분군의 DNA 분석이 2008년 또 2018년 이루어진 것도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의문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순장자의 어떤 그 병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인골이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이제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영양 부족이다라고 영양 결핍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하면 저게 순장자의 어떤 현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자연과학자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발병의 원인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영양 결핍 외에 어떤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단정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고고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각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최대한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성 분석은 제가 김은석 선생님께 오히려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소형 고분에 대한 인골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지금 그 경남의 가야 유적 발굴 조사에 좀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지금 정밀 발굴 조사되어 있는 고분군을 대상으로 정밀 발굴 조사되어 있는 유적들을 한 20개 유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안리나 대성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저도 뭐 인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지만 인골이 나온 유적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에 16호묘라고 있습니다. 봉분이 없이 있었는데 그게 16호묘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했고 유적 정비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한 5, 6세기대 석광묘를 발굴을 했습니다. 한 20기, 한 30기 정도 발굴이 된 데서 한 9기 정도에서 인골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인골 흔이 대부분이고 뭐 물론 아까 제가 그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골 흔이 나오더라도 두향을 알 수 있고 매장 자세를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만은 그걸 상당히 어떤 분석을 통해서 다른 유적과 비교 검토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예안리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은 항상 인골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그런 자연과학 분석법이 발달한 만큼 우리가 아주 제한적인 인원이 그 인골을 다루고 그게 유효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유효한 시료를 얻어서 결과들을 얻게 된다면 지금 기존의 어떤 인골들 또 기존의 어떤 고고학적 그 연구 성과와 비교 자료가 가능할 거고 비교가 될 거고 또 경산 임당동과의 어떤 비교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그 동위원소 분석이 여러 부위의 뼈들을 다용해서 하는데 사실 그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지금 인골들이 싹 분석된 결과들을 봐도 삼국시대가 넘어가면 거의 모든 인골들은 하나같이 쌀보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식물고고학이라는 여러 고고학적 성과들을 보면 사실 쌀보리 양이 출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자체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식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기원이 메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 중에서 한 가지 정도라는 것 정도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적 내에서 그 다음에 무덤하고 무덤 주변을 지키고 있는 취락이라든지 생산 유적, 폐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적들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은 뭐 자연과학 분석하는 사람하고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들하고의 계속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지금 이 토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고고학자와 이 자연 그 동물고고학자라 해야 됩니까? 그쪽하고의 어떤 협업이랄까 이런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로만 듣고 그다음 이혜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감식단의 이혜진입니다. 먼저 그 김재원 교수님의 그 발표문을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논문을 읽고 처음 느낀 생각은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국외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400개 채가 넘는, 그것도 다른 부위도 아니고 두개골의 그 여러 부위를 재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연구 허가를 받으신 것도 부러웠고, 또 그 자료를 분석하신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뭐 가깝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일본이나 이런 국가가 아니라 뭐 더 가는 범주를 넓혀서 몽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재조명하고 비교 결과를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샘플 수의 그 집단 간의 그 수가 너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던 자료는 상당히 양이 많았고 수가 많았고 뭐 예안이라던가 아니면 스키타이라던가 그런 고 에이션트한 자료들은 좀 수가 적어서 그 비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에서 세 가지를 토론문에서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형질 인류학적인 분석 방법하고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에 관한 질문은 그 샘플이 그 편두 인골이 예안리의 그 여성 편두로 추정된 인골이 혹시라도 이번 본 연구 자료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실 때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중복해서 더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더 그 명확하거나 그 비교의 좀 구체성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제안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내의 어떤 비교, 그 평균 비교에 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특히나 흉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이 활동했던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뭐 지역별로 또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셨고, 이 말인즉슨 이제 집단 안에서도 그 다양한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셨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것은 이제 그 계층적인 군집 분석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통계 방법에서 좀 더 보충을 하실 때 그 한 집단 안에서의 그런 평균의 그 다양성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질문은 이제 신장 추정에 관한 방법이었는데, 칼피어슨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추정을 하신 거를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피어슨 방법의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뭐 만들어진 방법론이 이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방법이어서 다른 인구 집단에 사용되거나 적용될 경우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또 이제 적용을 할 때 뭐 특정 부위가 어떤 특정 방향, 주로 우측을 계측하라는 그거를 만드신 분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또 키 추정 결과가 해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궁금증이 들었거나,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그 형질 인류학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더 후속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만 결론이 나고, 결론이 사실상 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농경민과 뭐 그 유목민 혹은 뭐 수렵 체진민의 어떤 건강 상태라던가 영양 상태가 과연 어느 집단이 더 안정적이었겠는가, 더 좋았겠는가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신장 추정 결과랑 비교를 해서, 그 이유는
신장 추정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어떤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만약에 농경민이라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농경민이 좀 더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좀 안정적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유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거두절미하고 말하신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그래도 잘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냥 두 번째에 대한 그 부분을 오히려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그 좀 방법에 있어서의 그런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고 그 따로 뭐 제가 말씀드릴 그거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조금 보충한다면 원래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밝히지 않았었던가 싶은데 그 PC맵이라든가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는 흉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제가 조사했던 서쪽이라든가 이쪽은 제외하고 동쪽 부분만 한정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피어슨식에 대한 것이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맞으신 말입니다. 이 피어슨이라는 건 추정키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요즘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추정키 신청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피어슨식을 고집했느냐 하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비교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 키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보다는 저는 말이죠. 물론 키 부분만을 연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 생전에 얼마만큼 원래 키가 얼마였느냐에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몇 개의 키를 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골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박선주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 좀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확한 키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공식을 넣어서 비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왜 굳이 테일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느냐 하면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테일러 방법이었나? 하여튼 그 방법은 한국이 아니고 그 있는 표현 그대로 황인종의 여성에 대한 키를 추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일한 데이터 공식을 적용했을 때 한국이나 몽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 사람 살아생전에 키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키를 추정하시는 분들의 연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생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염두를 해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다시 제 공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퇴골 오른쪽이면 오른쪽 대퇴골을 왼쪽이면 왼쪽 대퇴골의 길이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오른쪽 대퇴골의 길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쓰고 굳이 없었던 경우에는 부득이 왼쪽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런 경우에는 왼쪽을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일단 개척 방법이라든지 적용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 같고요. 한 가지면 제가 좀 추가로 흉노 동쪽하고 우리 여기 이한리 인골하고 굉장히 근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딘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할 때는 뭐냐면 그쪽에서부터 몽골 측에서부터 이 데이터가 몽골 측 사회과학하고 그다음에 몽골 국립대학에 가지고 있는 인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동부 서부를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 단위로 나지 않고 그야말로 경도상의 이런 부분으로서 뭐냐면 동부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울란바토르라든가 이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중부는 주로 사막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서쪽 부분은 아시다시피 유럽에 가까운 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인구를 보면 상당히 뭐냐면은 그 유럽인과 닮아 있는 또는 동쪽 부분은 동양인과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이거는 서로 같은 데이터로서 섞어서는 오히려 몽골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 저는 그 고영민 선생의 유라시아 편도의 분포와 의미에 대한 그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뭐 경주에서 좀 이리 그 두 개 변형으로 의심되는 인고를 발굴을 한 적이 있어서 편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고를 변형시키는 행위가 굉장히 그 특이한 그 문화적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역사가들도 그런 것을 보고 아주 흥미롭게 기록을 했던 것 같고 그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문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뭐 몇몇 논문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결론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뭐 근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지금 이한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변형 두 개도 어떤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좀 서로 그 치밀한 좀 비교 연구가 방법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좀 비교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이런 변형 두 개 자료들을 소개를 해주신 그 고영민 선생님의 이런 발표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논문집에서 뭐 제가 글을 잘못 써서 그렇겠지만은 좀 저희 그 견해를 인용을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제 87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펜두를 정리를 하면서 이한리의 펜두가 유래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를 보자면은 뭐 보이스만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신석기 시대 펜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이쪽 지역에 펜두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한번 가능성을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 선생도 언급을 했다시피 늑도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신석기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서 펜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펜두가 동남아시아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대까지도 아주 펜두가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시킬 수 있는 위서 동의전은 기록에 부합을 하려면 1, 3세기 자료들이 될 텐데 1, 3세기 자료가 동남아시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자료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유리구설을 우리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의 유리가 여기 진안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라든지 마은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적다라고 저는 언급을 그렇게 했는데 고생은 이제 그게 제가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두의 중심지는 역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서아시아, 중동 이런 쪽이 될 텐데 그와 우리 한반도 펜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7세기대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서 기술을 해놓은 그 방법이 거의 진수가
지난해 편두를 기록해 놓은 거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되는 어떤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되는 뭐 자료라고 하면은 그 진안의 선조들이 진의 고역을 피해서 온 유민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것도 삼국지 위서 동의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와 혹시 또 관련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하나를 제시를 해 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뭐 그러한 그거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그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쪽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 중에서 그쪽하고 교류하는 문화 요소들이 있는데, 이미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이주에 의해서 먼 조상의 그런 고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인지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가설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리를 했던 논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라시아 지역의 편두라고, 우리는 뭐 편두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개 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끈을 묶어서 머리를 길게 만드는 그 장두형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리 편두는 전후를 눌러서 좌우 폭이 넓어지는 변형 방식이거든요. 길이는 안 늘어납니다. 이한리의 편두 방식은. 그래서 편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두 개 변형의 방식 중에 좀 특수한 한 유래에 해당이 된다. 그것들은 지금 실물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그 이한리이고, 아까 보이스만 같은 경우가 약간 전두를 좀 변형시킨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나오는 그 현장에 기록한 굴지국, 신장지구의 굴지국의 사례. 그다음에 민속지적으로 해놓은 뭐 저쪽에 저기 남아메리카 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라시아 지역과 한반도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인가?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에 속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건지, 안 그러면은 이런 편두 자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한리 유적의 경우 편두의 목적을 집단 간 또는 집단 안에서의 구분을 위해서 편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한리 같은 경우 집단 전체가 편두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간의 구분이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구분을 좀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이한리처럼 전두를 눌러서 변형을 시킨 자료들이 유라시아 쪽에 혹시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 토론의 요지입니다. 네. 먼저 선생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편두의 그런 전례라든지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던 논문에서 유리교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국제성 형성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왜 유라시아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했는가입니다. 사실 편두라는 게 여기 전 세계에서 다 나옵니다. 아프리카도 나오고 중남미도 나오고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사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지리상 거리가 너무 멉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주요 그 검토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이 그 동북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하고 그 유럽 지역입니다. 특히 그 초원 지역에서 발행한 그 훈족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당시 그 훈족이 발행했던 때에 이 영남 지역에서도 초원계 유물하고 관련해서 교류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편도 자체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연해주 지역의 그 블라디보스톡 밑에 그 보이스만2 신석기 유적이 그 예안 유적하고 전두형을 변형한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그 동유럽 쪽에서 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측정값 같은 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납작하긴 하지만 머리가 좀 짧은 형태입니다. 단두형이고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장두형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납작하긴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만드는 제작 방식이라든지 두개골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감안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은 또 이제 그 집단에서 뭐 어떤 구분을 말하는가인데요.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간의 구분이 조금 사실 어려운 거가 맞습니다. 네. 집단 내에서의 구분을 말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 사례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뭐 신석기 시대에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타오무가 유적이라든지 뭐 아니면 틸리아 테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부장품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틸리아 테페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려한 금공품이라든지 금관을 착용한 상태의 편두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당시 동일 시기에 다른 유구하고는 굉장히 그 위세적 성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외 연구자들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변형 두개골이 사실은 그 동일 시기에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집단 내에서 특정한 그룹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문신처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또 예안리는 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부장품이 너무 없습니다. 85는 아예 없고 99호도 네,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최경구 선생님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조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그 예안리처럼 전두를 변형한 형태가 있는가인데요.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요 근방에서는 그 보이스만2 유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전두를 변형의 형태가 보이스만2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지금 나온 것들은 다 예안리하고 좀 다르게 그 두개골이 뒤로 길쭉하게 나온 장두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다르고요. 그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훈족 같은 경우에는 그 예안리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형태적으로 단지 유사하다고 해서 그대로 또 접목시켜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측정 데이터하고 그런 걸 좀 비교를 해서 좀 더 네, 논지를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우리나라 편도 문화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편도 문화의 전파 경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도 조금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지금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홍종학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온 홍종화입니다. 사실 제 전공이 DNA 분석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유관 분석을 통한 이렇게 체질 인류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것 말고는 그렇게 깊이 아는 바는 없어서 이제 이번에 이하연 선생님 발표문을 보면서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그 이하연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분석하시는 그 루틴한 방법에 의해서 너무 당연한 부분을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잘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읽다가
또 이제 질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4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래는 85호랑 99호는 원래 워낙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그 편두라고 확정을 여러 연구자들께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141호와 그리고 132호분 2개를 추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 141호분 출토 인골의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5세 정도로 추정되는 굉장히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5세 전후 유아 개체의 경우에는 이제 두개골이 성숙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뭐 수면 자세와 같은 외부의 역학적 힘에 의해서 그 비의도적,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두개 변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두개골 조기 유합증 같은 그런 병변에 의해서도 두개골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와 같은 이제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전두부의 편평함이 이한리 인골의 그 특징, 편두 인골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정현우 선생이랑 우은재 교수님이 이제 쓰신 논문을 보니까 85호랑 99호 두개골의 후두부는 또 정상 인골에 비해서 평평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주장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제 마인의 경우에는 또 132호 출도 두개골의 후두부가 정상 인골에 비해서 평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또 132호 개체의 경우 후두부에서 평평함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굴절된 아픈이 만약에 차후에 보고하실 때는 사진이 조금 더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두 의심 개체가 사실 편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개체가 2개체고 의심 개체가 8개체인데 그 중에 132호를 사실 특정하신 이유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 보통 3D 스캔이나 뭐 CT 스캔을 해서 좀 미러링을 해서 좀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라벨라가 사실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직접 보신 입장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양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토론으로 끌고 와주셔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1번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141호는 유아 개체였는데요. 그래서 아직 골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습관이나 이런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우리가 두개골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변에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이를 계속 눕혀놓으면 뒤통수가 굉장히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맘카페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이의 사두증이라든지 뭐 단두증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에도 수면 자세에 의해서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걸 반증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발표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후두부의 그런 변형적인 요소가 아니라 앞쪽에 전두부의 변형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수면 자세라고 하면 보통 후두부나 아니면 조금 틀어질 경우엔 측면부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두부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엎어서 눕혀놓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면 자세나 생활 습관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조기 유합증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제가 141호 뭐 사진으로도 좀 보시긴 했지만 141호를 봤을 때 조기 유합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형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봉합선이 다 개폐된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 그 자연 발생된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후두부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후두부에서의 평평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발표 중에 보여드렸던 안데스 지역에서의 변형 정도의 좀 극단적인 형태의 변화가 보여야 그게 어쨌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시행했던 결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선행 연구이긴 했지만 오가타 선생님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정상인골이랑 그 윤곽도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이 편두 개체랑 정상인의 후두부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변형을 해서 변화시킨 정도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132호, 132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실견할 때는 그렇게 평평함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장을 서술을 하기는 했는데 그 발표 중에 보여드렸던 그 정상 개체랑 132호의 윤곽도를 비교하는 사진 그림을 보시면 일단 람다 주변이 약간은 평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이 예안리에서 이렇게 이번에 살펴봤던 개체들의 후두부가 평평함이 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안데스 지역에서 얘기를 하든 그런 후두랑 전두를 함께 강력하게 변형을 시키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고 그렇게 분류를 그런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왜 132호를 이게 선택을 해서 살펴봤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앞서 이제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최은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상에는 일단 85와 99는 확실한 이제 변형 개체, 그리고 나머지 8개체는 이런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의심 개체라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기준으로 5호와 99호였습니다. 그 두 개체의 형태가 가장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다른 의심 개체 중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들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141호와 132호를 일단 조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141호는 뭐 아까 사진이랑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설명을 드렸지만 132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차이점도 여러 요소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선별을 하면서도 조금 얘를 넣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유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살펴보고자 했었고요. 이어서 그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D 작업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안이 그 3D 작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2호도 일단 촬영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보정 단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법들을 적용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132호가 이 전형적인 85호나 99호 유사한 양상을 띠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 132호 인구를 편도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쭉 진행됐었는데요.
한 번 더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뭐 자연과학적인 뭐 분석 방법도 촬영이라든지 이 미르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적용하면은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종합 토론에서 이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 편두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편두 문화, 지금 일단은 편두하고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그 변진조에 나오는 그 기록, 그게 이제 전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3세기대에는 지금 사실 그 편두하고 관련한 자료가 없지만 일단 4세기에 해당하는 야안리에서 김해 야안리 유적에서 편두에 해당하는 인골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연결성, 영속성을 볼 때는 3세기대에도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어쨌든 기록에 나올 정도로 아마 그 3세기대에는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두를 하지 않았을까, 좀 더 보편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일단은 독특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편두 습속을 가진 그런 어떤 문화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그 경로 그리고 또 존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분포 지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자들 간에도 편두 인골에 대한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이 특수성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사실 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혜원 선생은 이제 그 이한리 유적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특수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두드러진 특징도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상 보면은 저는 그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141호를 막 5, 6세 정도의 어린아이 무덤이다 보니까 그 편두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전형적인 편두하고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에서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과연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좀 중시를 하냐면은 대체로 그 이한리 고분군의 성격이 어떤 연장자를 우대하는 장로제적 성격에 좀 가깝다 이런 의견이 좀 주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다른 85나 99 편두 인골의 경우에는 거기 해당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어린아이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141호는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장축 방향도 완전히 90도 지금 틀어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뭔가 과연 정말 그 특별한 어떤 신분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빨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보다는 조금 결론을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집단 고영민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편두 뭐 집단의 차이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을 두셨는데 혹시 정말 예안리 안에서 정말 편두를 행하는 그런 어떤
가족이랄까 그 혈연 아주 그 좁은 그 소집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예, 김재인 쌤. 저기 그 아까 배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 저 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저 두 개 변형이 있는 것이 아까 발표자들은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여성들이 골반이 남아 있는 여성들의 애를 낳은 어린아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 몇 톤가 내가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80 몇 톤가 40살인가 하여튼 그런데 한 번도 아기를 낳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해 연계되는 계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쌤이 그 계율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유물이 많고 적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한한결같이 목강묘라는 거죠. 예, 나이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런 아기를 낳지 않았던 사람들이 편두를 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꼭 그 말씀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고영민 선생님도 그 잘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편두를 자꾸 우리 고고학사 하는 사람 저들 비롯해서 전부 그래서 너무 원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원조에 이게 그 편두의 원조를 갖다 굳이 찾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는 이런 모습이 왜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앞시계도 지금 안 밝혀졌다 하지만 사실 인골이 늑도 같은 데서 나움직한데 안 나오고 그 장항리 같은 데서 저 가덕도에서도 나움직한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굳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순장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한리는 내세울 게 뭐냐면은 그렇게 높은 계급의 그 고분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편두를 내세워야 됩니다. 바로 이 그 두 개 변형을.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의 이한리의 특성이면서 이것이 더도교의 말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뭐 다른 나라 예하고 달리 우리 이 한 부분이 이게 바로 이한리의 바로 그게 어디서 원조가 왔지를 고민하시기 전에 그게 우리 이한 그게 좀 핀트를 맞춰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시간 다 됐을까? 마지막은 뭐냐면요. 제가 인구를 전공하지만 5세기 때 토기를 들어보니까 무게로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배쌤 제가 사실은 그거 좀 실례되지만 꼭 짚고 싶습니다. 편두는 그 당시에 오가다 선생님이 또 인구를 인류학회 회장이십니다. 그분 그게 다 확인하신 거고 다나카 쌤도 확인했고 저도 역시 그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뭐고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무게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건 좀 신뢰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현 선생님의 의견이었고요. 또 여기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고영민 선생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저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예한리 사람들이 그 딱 보면 편두를 했다는 걸 그냥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집단 안에서 20% 의심개체 포함해도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반 사람하고 완전 다른데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는 경향이 클 건데 이제 아마 이게 좀 제 생각에는 그 좀 뭐 특정한 그룹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역시 공반 유물에서 다른 게 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외국 사례들하고 같이 비교를 좀 했는데요. 예, 동일 시기에 좀 더 많은 사례들하고 좀 비교를 앞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여자라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예, 사실 너무 자료가 좀 작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결론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큰 집단 안에서의 어떤 그 작은 혈연 집단의 어떤 계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은 어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압독국 심포지엄 특별전 하면서 그 임당 자료에서 이번에 이 무덤에서 순장이라 했는데 다 가족이었다 이런 DNA 분석 결과도 지금 나와가 있고 이러는데 김원석 선생님 혹시 우리가 이 DNA 분석을 지금이라도 좀 지금 현재 있는 자료에서 DNA 분석을 해서 좀 그런 어떤 혈련적인 계보랄까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저기 앉아계신 홍정화 쌤이 더 저분이 인골은 아니지만 그 동물뼈 쪽으로 DNA를 오히려 분석하고 계셔서 예, 오히려 더 저 홍정화 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동물뼈로 논문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사실 인골도 논문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DNA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거나 이제 어딘가에 가서 발표를 할 때 가장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발굴 당시부터 수습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제 적정한 장비를 갖추고 그 자리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택하는 사람을 최대의 한으로 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현장에 가서 뼈를 수습하고 실험해서 이제 분석까지 전부 다 제가 하는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박물관에서 오래 보존하고 있었던 샘플에 대해서 이걸 DNA 분석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NGS라거나 아니면 캡처링이라거나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오염되었다 안 되었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부분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학술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에 오래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결과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이제 리뷰 단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철회시킨다거나 리젝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많이들 하는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모계 하플로 그룹이라고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계속 자손들에게 이제 모계를 따라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또 샘플의 상태에 따라서는 STR이라든가 아이덴티파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키트가 요즘 나와 있어서 사실 보시면은 저희가 친자 검사하지 않습니까? 친자 검사라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이 해서 또 이제 고대 샘플에 대해서 또 미니 파일러라고 이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거나 아니면 방법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형 관계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샘플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5년쯤 전인가 그때도 한번 DNA 분석이라든지 제가 부산대 박물관에 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봐야 되겠고 특히 지금 대성동 유적이라든지 김해예안리 유적이라든지 지금 다시 발굴 조사 계획이 있으니까 새로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하고 좀 병행을 한다면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철 선생님, 우리 김해예안리 오늘 순장에 대해서는 좀 대성동 유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는데 김해예안리 고문의
발견 주역이고 또 발굴 조사의 주역이시고 또 뒤에서 또 최상위 계층인 대성동 유적도 또 발굴하셨으니까 뭐 오늘 좀 향후 과제랄까 연구 방향이랄까 이런 게 대해서 코멘트 한마디 좀. 그래서 이게 6시 넘었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전 다 지루해 하실 텐데. 네, 제가 오늘 화제가 된 이한리 유적이라든지 대성동 유적, 제가 발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주제는 편두기 때문에 좀 벗어나는 거지만은, 예, 아니 제가 앞으로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정도 말할 능력도 안 되고, 몇 가지 우선 이하얀 선생님, 아까 이한리 고분군을 모두의 그러니까 선의 피지배 계층의 장시간 활용한 묘역. 그 피지배 계층이라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염두에 둘 거는 그때 묘를 쓸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30%밖에 또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피지배 계층은 뭐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대성동 고분군이 살아 있으면은 대성동 고분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피지배 계층입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일단 또 대성동 고분군 이게 송은영 선생이 성을 내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성동 고분군 축조 중단되고 난 이후에 김해성 구심점이 사라지거든. 그럼 뭐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낫다. 아까 기조 강연에 김두철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의 뭔가 상대적 개념 같으면은 그 주변부지만 그 주변부 내에서도 그것도 유력계층이에요. 대성동문이 사라지지만 계속해서 4세기부터 7세기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용어 선택에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순장의 문제인데 아까 김수환 선생님이 김해에서는 건강가야를 옮기면서 3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까지 성행을 하는데 그 위에 급격하게 쇠퇴한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심정 선생은 5세기 후반대에 순장이 그대로 성행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심정 선생 또 성rir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송은영 선생님처럼 그 5세기 후반대 그거는 연속적이 아니죠. 굉장히 단속적이고 그때 의미를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5세기 초에서 3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세기 김산 선생이 사용하는 역연대간을 하면은 그렇죠. 그때 사실상 그렇게 쇠퇴한 거는 맞죠. 그는 단 김산 선생님도 복천동 고분군을 건강가야의 거로 이었으니까 인력이야. 복천동 고분군 그 위에 계속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심재용 선생님이라든지 송은영 선생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대세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5세기 전반에 5세기 그렇죠 초엽 정도에서 이것은 마치는 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자질구레한 거 지적했습니까? 그런데 좀 엄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나이는 90년 우리 90년대 초반까지 해방됐어도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까지도 60 넘기기가 힘듭니다. 평균이 남자 한 40 얼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여자 50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오래 사셔서 전부 저도 뭐 우리 집 어른들이 다 계셔갖고 정말 힘들 정도인데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네, 그 편자 같은 경우에는 그 85페이지 하단에 삼국지 위서 동의제 원문을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나온 단어가 그 납작할 편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김해 그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김해 예안리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거 논문을 보면서 김정학 선생님이 81년도 논문을 참고했었는데 그때 김정학 선생님이 편자를 제가 제목에 쓴 편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 위서 동의 전에는 이제 그 편자가 돼 있는데 이 편자도 쓰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따라 문헌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자를 쓰는 건데 사실은 납작할 편자는 그 앞에 오디변이 없는 편자가 납작할 편자죠.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는 또 다른 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헌에서 처음 기록한 사람이 어떤 글자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글자를 저희들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 글자를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